과연 한국방산에 불가능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6개월의 정비를 마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의 비화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실로 놀라운 한국의 저력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설계 도면조차 없는 상태에서 미국 함정을 완벽하게 정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국은 정비도구로 들어온 원리시라우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결함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함정의 방향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고, 엔진과 프로펠러를 잇는 연결축도 크게 뒤틀려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체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설계 도면이 필수적인데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해군 함정의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보안 절차를 거쳐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급히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보안 승인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배를 만드는데 도 같은 한국은 해당 선박에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베테랑 기술자를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내부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주요 부위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한국은 방향타를 비롯하여 틀어진 엔진과 프로펠러 이외에도 내부의 주요 시스템과 장비만 수백 곳을 보수하였으며 함정 외판의 녹슨 부위 260곳까지 완벽하게 보수하며 조선업 분야의 기술력은 경쟁 국가들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지금껏 각국의 함정 정비 역사를 모두 찾아봐도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비 기술자들이 내부 구조를 재구성하여 결함을 해결한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즈음 되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 일화가 떠오릅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조선 위상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 조선소 건설을 위해 영국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정주영 회장은 유럽의 온갖 멸시를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꺼내 보이며 과거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던 우수한 군함을 과시했고, 그 덕분에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의 한국조선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된 거북선만 하더라도 이순신은 14문의 화포를 탑재하였고 후대의 정조는 36문의 화포를 탑재했을 만큼 당대 최고의 화력을 가진 군함이었습니다. 세키부네와 아타케부네 등을 운용하던 일본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전투함이었는데, 이를 보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세계 최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건 조상대대로 내려온 함정건조 DNA 덕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잘 나가는 한국 조선에 또 한 번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한국방산의 오스탈 기업 인수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선 한국의 조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국의 법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오스탈마저 집어삼킨다면 굳이 미국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미국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화의 오스탈 인수 제시도와 한국 조선 방산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화가 노리는 오스탈은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로 평가받습니다. 오스탈은 호주와 필리핀, 베트남 등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엘라베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의 군함을 납품할 수 있는 거대 조선 기업인데요.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에 육박하며 해당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미 해군에게 있어 오스탈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탈은 이전부터 한국 방산업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미 군함 건조 실적이 풍부한 오스탈을 인수한다면 한국 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은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트럼프와 미 정부가 한국 등 해외 업체에 군함 건조를 맡기고자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예 오스탈을 인수해버리면 한국은 미국의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미군 군함을 자유롭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직후 잠시 오스탈 인수를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한국방산업계 관계자는 오스탈 인수 중단을 두고 오스탈 측이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벌어진 일이라 설명했는데요. 오스탈은 한국방산기업이 현지 실사를 오고 싶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미국과 호주에서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더라도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등 다소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먼저 오스탈 측에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며, 비슷한 시기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굳이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오스타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던 한화오션은 얼마 전 오스탈의 지분 9.9%를 직접 매입하였으며 호주 법상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FIRB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추후 관련 기관의 승인을 획득하여 19.9%까지 매입 지분을 늘릴 계획입니다. 해당 방산업체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오스탈의 전체 지분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다음 미국 군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며, 이로써 한국은 매년 40조 원 규모의 신규 함정 발주 계획을 가진 미국 군함 건조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화오션과 함께 한국조선방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구축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한 조선기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구축함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전에서 구축함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며, 다수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구축함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수한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잠수함 등 아군의 함대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제대로 된 구축함 생산이 가능한 조선소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이 요구하는 연간 신규 구축함 건조 수량은 3척인데 반해 미국 내에서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는 연간 약 1.6척 정도만 건조할 수 있어 사실상 수요량의 절반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동맹국의 조선소가 필요한데, 세종대왕급 구축함 2척과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의 구축함 건조 역량은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구축함 건조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전투체계 통합팀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구축함 전용 독을 활용하면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매년 한 척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최대 연간 5척까지 생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미국 측이 적극적인 자세만 보여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 해군의 신규 구축함 건조량을 2배 가까이 늘려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조선의 엄청난 역량을 알아본 미국은 조선 협력을 방해하는 법규까지 개정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군함 건조 활로를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 동맹국 중 제대로 된 조선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을 위한 법 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한국 다음으로 일본이 나름대로 세계조선 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본조차도 조선업 점유율은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며 자국의 물량 소화조차 빡빡하여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등에서 철수를 선언하는 등 미국 군함을 건조할 여력은 다소 모자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미국 군함을 건조할 해외 조선소를 꾸준히 인수하고 미국의 관련 법 개정이 연달아 이루어진다면 한국 방산이 군함 건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이를 방증하듯 연일 동맹국 때리기에 앞장서는 트럼프조차도 한국조선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유럽과 캐나다를 두들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F-35 도입 철회 의사를 드러내거나 취소 우려가 제기된 나라만 캐나다, 포르투갈, 독일 등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는 관세와 국방비 등을 통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도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을 살려낼 마땅한 방법은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었으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중국의 발호를 눌러야만 합니다. 즉, 한국조선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중국을 제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군함 건조를 중심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의 적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캐나다 K9 영상입니다. 흔히 캐나다의 안보와 군사력에 대해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지적은 사실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캐나다가 대규모로 군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군은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온 소수 정예의 부대입니다. 캐나다군 병력 개개인의 정예도와 평균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 오죽하면 SAS 등으로 유명한 영국을 제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2020년대에 들어서는 신규 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공군은 최대 8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으며 해군은 배수량 7,800톤급 이상의 이지스함을 15척 이상 보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 방산기업이 도전장을 내미는 등 캐나다군은 계속해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상전력, 그 중에서도 포병 분야는 상당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현대 포병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단 한 문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캐나다군 현황인데요. 캐나다가 지상으로 적성국과 마주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미국이란 우방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수십 문의 견인포만으로 포병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캐나다 육군의 포병 전력이 형편없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캐나다도 한국의 K9 자주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들이 보유한 일부 견인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던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며 간접적인 관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캐나다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다시금 K9 수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한국은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 10여 명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수의 무기체계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되 미국 방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처를 찾고 싶은 캐나다와 북미 지역으로 K9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성능 측면에서 캐나다가 사용하는 기존의 견인포를 완전히 압도하는 전력 증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전력은 약 30문이 조금 넘는 수준의 M777 견인포가 전부인데 M777은 견인포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유명한 곡사포입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자료에 따르면 M777A2의 수출 가격은 한 문당 약 9억 원 수준으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KH-179 견인포보다 8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값비싼 견인포를 제작한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특성상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여 견인포의 무게를 감량하고 헬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M777은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M777은 철저하게 미국의 작전 환경과 신속 전개에만 초점이 맞춰진 무기 체계로 일반적인 현대 전장에 적합한 무기는 아닌데요. 견인포의 태생적인 한계인 방열 속도와 낮은 방어력은 절대로 자주포를 따라갈 수 없으며 원조인 미국조차도 M777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차 빨라지는 현대전의 공방 속도를 견인포가 쫓아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순차적으로 M777을 비롯한 모든 견인포를 퇴역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육군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캐나다도 소수의 M777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좋을 리 만무합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신형 K333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어 M777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또한 초탄 사격부터 진지 변환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견인포의 한계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자주포인데요. 더욱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을 통해 검증된 K9의 동계작전 역량도 캐나다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의외로 일부에선 동계작전 역량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군사장비들은 철저한 동계작전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진행된 각종 무기 테스트에서 한국군의 전차와 자주포는 폭한 속에서도 시동이 걸렸지만 유럽제 무기들은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동계작전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고 하더라도 혹한의 기온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고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9은 우수한 사거리와 화력, 신속한 진지 변환 능력에 더해 캐나다군의 기후 조건까지 견딜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이며 캐나다군이 M777 견인포와 동일한 수량으로 K9을 도입, 대체한다면 캐나다 포병의 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K9처럼 한국산 무기가 우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갑질에 맞서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캐나다에게 있어 한국은 자신들과 비슷한 역사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낸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방산강국이자 전 세계에서 5위의 군사력을 지닌 강국이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미국의 갑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특정 무기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기도 했으며 약속된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만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북한의 함정을 제압할 대한미사일이 절실했는데 한국군의 전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이 하푼 미사일의 판매를 거부한 사례도 있으며 단종을 이유로 부품값을 6배나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무기는 미국이 정비를 협조하지 않아 수년간 정비가 지연되며 작전 공백을 초래하기도 했고 절충 교역을 통해 한국에게 넘겨주기로 한 기술을 제때 이전하지 않는 문제까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국이 비록 군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미국 방산의 갑질은 우리 군과 연구진에게 많은 서러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고난과 서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유럽 방산과의 협력을 진행하며 무기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였고 그렇게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자주포와 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으며 KF-21을 통해 4.5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 기술을 더욱 축적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방위 산업 역량을 끌어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최근 들어 트럼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한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군을 개선하고 다양한 무기 체계 도입 루트를 확보하려 할 것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압박하는 트럼프의 근시안적 정책은 정작 한국에 더 큰 이익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